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장 환호성을 지른 쪽은 미국 빅테크, 네네. 예, AI, 반도체 네. 이런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금리 인하 해준다고 하니까 어우 아싸 그러면서 주가가 더 올라갔단 말이죠. 너무 좋죠. 어우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이 기업들이 과연 AI 사이클 때문에 올라간 이 주가와 이 기업들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냐? 최근에 뭐 코어 위브 같은 클라우드 업체는 오히려 손실이 났거든요. 네네. 적자 나오면서 주가가 네.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AI 종목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은 못 받쳐주고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간에 걸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건 역시도 제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가 지나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실적을 보면서 다들 고민했던 게 AI에 대한 버블 논란은 사실은 한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죠. 네, 있었고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버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이미 너무 비싸졌고 이게 지탱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빅테크들이 실적을 쭉 발표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지금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던스 안에 있는 네. 케이펙스들도 굉장히 늘리는 거예요. 맞아요. 캐펙스도 엄청 늘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버블을 형성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데들도 이제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나마 빅테크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막강한 그 캐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제가 보기엔 버블이 형성되기 좋은 상황이고 버블이 형성된다는 건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자꾸 땡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는 이 성장주나 지금 이런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는 말씀하셨던 조달 코스트의 이 네. 하락.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측면에 있어서의 이 할인율의 하락. 그러니까 사실 양방에서 이게 상승을 지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진짜 그 미국이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사이클이 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더불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좀 견디기 힘든 버블이 한번 생겼다가 네.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는 시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정의 폭도 커지겠죠. 네.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진짜 저도 너무 어려운 게 네. S&P 500 신고가, 나스닥 신고가, 대만 가권 지수 신고가, 일본 니케이 지수 신고가, 홍콩 항생 테크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거든요. 네. 예, 참고로 한국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런지 네, 네, 한국만 좀 쉬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네. 미국이 좋은 건 오케이 네. 알겠는데 대만, 홍콩, 일본도 좋네. 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네. 오히려 수출 위축되고 영업 마진 떨어지고 신고가가 그리고 또 어찌 됐건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는 네.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것들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뭐 이 큰 흐름으로 보면 증시 상승세 하에서의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오른 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네. 그 직전에 보면 일본 증시, 뭐 미국 증시 엄청 올랐잖아요. 네. 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오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기었습니다. 맞아요. 예,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뭐 밸류업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당연히 경제 성장에 대한 대단한 그 불안감도 있었죠. 특히 네. 올해 1, 4분기 같은 경험만 하더라도 뭐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0%대 성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악재들을 반영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또 밸류가 싸졌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딱 봤을 때 올해 이제 특히 4월 달 지나면서 이 전체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네.
상대적으로 한국이 싸 보이는 시장이 된 거죠.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거보다 약간 늦게 보니까 그때부터는 미국도 조금 약간 헤매고 또 일본 시장도 계속 놀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 중에 일부가 이제 국내 투자로 또 회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제 그러다 보니 저점 대비해서 30%가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단기적으로 30% 오른다는 얘기는 이익 전망치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가 당연히 올라간 거고. 맞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실제로 그 정책대로 기업들이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 정말 그런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또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줘야 되는 시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그거를 반영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물론 아직도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뭐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이 정책의 전체적인 철학이나 기조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형평성에 더 효율성이나 자본시장적 마인드보다는 마인드보다는 형평성에 좀 그렇죠. 맞춰져 있죠. 물론 자본시장 선진화라든지 또는 밸류업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묶여가지고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약간 결이 다를 수 있게 느껴진다는 좀 거죠. 원래 취지가 네. 퇴색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 고점을 못 들은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고점을 못 들었지만 비싸진 상황.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또 보니까 한참 놀아가지고 싸진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이제 이 이유를 가지고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우리 소설책 보면 네. 좋은 집, 행복하고 좋은 집들은 다 비슷한 이유로 좋지만 네. 그 안 좋은 집들은 불행한 집들은 다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다. 각자의 이유가 네. 있다고 그러는 네. 것처럼 각 나라들도 각자의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밸류업 이게 한 10년 이상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꽤 그래서 오래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발현이 된 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22년, 23년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그때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거 반영에다가 엔화가 금리를 좀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세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은 수출주라든지 또는 관광 산업이라든지 국민들은 죽겠지만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제 물가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죽겠는데 이 관광객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국민들의 희생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좋아지는 구조가 이제 주가를 이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이런 힘이 되는 것 같고 홍콩 같은 경우야 뭐 중국이 부양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런데 부양책 쓰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데 지금이 중국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이징을 해서 내수를 키워가지고 미국과 대항할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당연히 홍콩 증시는 그것 때문에 또 오르고 대만 증시는 또 아시다시피 AI의 TSMC. 가장 그렇죠 AI의 가장 수혜고 네. 대만은 성장률이 작년 올해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5%를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오르는 거고 미국이야 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빅테크와 관련된 그런 엄청난 투자와 이런 부분들 게다가 지금 보면은 이 관세 걷어가지고서 세수 들었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경제적 충격을 어느 부분은 또 주겠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각자의 이유로 작동하면서 전고점들을 다 깨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고점들을 다 깨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타나려면 결국은 지금 장이 이게 버블이건 아니면 상승장이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장이 언제 끝날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게 지속되는 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안 오르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들은 또 한 몇 개월 안 오르고 있었네 그러면 또 아마 제가 보기엔 유입될 거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 증시에 조금은 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에서도요, 대표님, 뭐 최근에 또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또 올랐었어요. 네네. 네,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본다면
거의 안 쳐다봤던 섹터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네. 올랐다가 또 하루 만에 또 빠지고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표님 말씀이 그대로 뭐 재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했고 네네. 금리 인하 하면서 야, 좀 더 할 수 있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어. 네. 이렇게 FOMC에서 얘기를 해버린다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국내 금리도 따라서 내릴까요? 그렇죠. 이제 경로가 몇 가지 있잖아요. 네, 네, 첫 네. 번째 경로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성장률로만 보면 그리고 네. 물가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지난번에 2%를 좀 넘긴 했지만 2% 정도죠? 네, 목표 수준에서 네,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립적인 금리 수준을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립적인 금리 수준을 그러면 얼마로 볼 건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0.8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네, 1% 중이거든요. 정도. 네. 그러니까 1% 정도고 잠재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네. 단지 중립금리를 결정을 하거나 또는 생각을 할 때 한국은행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 안정 또는 대출의 증가 속도, 부동산 시장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성장률이 그 정도면 중립 이하로 가야 되는데 중립적인 수준을 한 2% 정도로 놓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보내는 걸 한국은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준금리는 한 2 정도까지.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요. 지금 안 내린 지 한참 됐잖아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쁘니까 한 번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이 9월 달 내리고 또 그 이후에도 11, 1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당연히 마음이 훨씬 편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경로는 그렇게 쫓아서 네. 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경로는 환율을 통해서겠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라는 게 이쪽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원화가 약할 때 좋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원화가 강세일 때 주식시장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어떤 통화가 강세라는 거는 금리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만 그걸 다시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펀더멘탈이죠. 그렇죠. 네. 좋은 나라 통화가 강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나라 통화가 강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통화 가치의 매력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괜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사실은 성장주 개념, 또 성장주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빅테크 개념, 요번에 AI도 네,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미래 투자를 많이 해서 가져와야 되는 이제 이익이 저 멀리에 있는 업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조달 코스트의 저하와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율 저하와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사이클로 진행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으면 일단은 제가 보기엔 국내 증시는 좀 좋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좀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대표님 버블 얘기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버블이 형성될 때 항상 제가 버블이 언제 꺼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보통 우리 할 수 있는 얘기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언제 끝나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못하고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이런 사이클 이게 사실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됐건 뭐 정보통신혁명이죠. 그런 게 됐건 간에 이게 우리가 끝난다 하면서도 진짜 끝나는 시점은 굉장히 뒤로 이어지거든요.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 버블도 우리가 보통 얘기한 거에 비해 가지고 과거에 경고했던 사람들의 경고 시점보다 한 1년 반에서 2년은 늦게까지 이게 진행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은
좀 그런 또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버블을 대비하는 거죠. 뭐냐면 버블을 대비한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계들이 이거 버블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우리 빠져야 될 상황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조심하면 조금 많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 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렇게 내려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